우리가 미국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뭐 여전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유학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던 사람인데, 미국 유학을 가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요? 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미국 유학을 왜 갔을까요, 학생이? 혹시 아버님이 이제 목표, 한국, 뭐 꼭 본인이 아니라, 왜 한국의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갈까? 왜 갈까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정답은 이건 아니지만, 네. 다양성을 가지고, 네. 해서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스모폴리탄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네. 또, 우리 유학을 보내려는 또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큰 물에서 논다. 오케이. 또 어머님, 뭐, 비슷하고. 네. 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 우리가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을 한다. 또, 뭐, 영어를 많이 익힌다. 또, 우리 학생의 성향은 뭔가 한국의 답답함보다는 미국의 큰 물에서 노는 게 좋다. 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취지도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니까, 한국에서 명문대 진학이 어려워져서, 내신이 안 좋고, 명문대 진학이 어려워졌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스카이를 안 나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기가 어려운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이므로, 지금 서울대, 고대, 연대나 어떤 서울에 있는 큰 대학이 아닌 바에는 아예 미국으로 가서, 다시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유학을 뒤늦게 결정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성공한 유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거나 또 리서치를 해보면 성공한 유학은 이퀄 명문대 진학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에 성공했다 이거를 우리는 어디다가 가치를 두냐면 완전히 한국식으로 명문대에 입학하면 이게 마치 성공한 유학을 한 것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지난 12년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과외를 시켜가지고 서울대를 집어넣으면 사실은 얘는 진학을 잘한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는 서울대 일단 들어가면 상당 부분 성공이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네.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대학을 가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 학생이 한국에서 성공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성공의 루트가 정해져 있는 나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식을 똑같이 유학에도 적용을 시켜서 미국이라는 곳에 유학을 할 때 우리가 아이비에 진학을 하고 큰 대학에 우리가 진학을 하면 뭔가 성공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미국 명문대에 진학을 하고 나서 우리가 보니까 100명의 유학을 가면 실제로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미국의 어떤 주류 사회로 진출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에서 뭔가 경력을 쌓고 성장을 하는 퍼센티지가 몇 프로밖에 안 되냐면요. 1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5명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에 앙케이트를 해보면 유학생들의 89%는 미국에 남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분들의 대부분은 아버님이 기업을 갖고 있는데 기업을 물려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굳이 내가 미국에서 취업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먹고 살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냥 학교만 졸업하고 빨리 와라 라고 처음부터 유학을 준비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90% 가까운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미국에 남아서 미국인들과 똑같이 미국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거죠. 그게 유학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기도 했고, 그런데 실제는 90%, 95%가 한국으로 전부 다 귀국이에요. 왜? 취업을 못했기 때문이죠. 취업을 못하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비자가 연장이 안 되죠. 우리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일정한 비자를 받고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만 우린 미국에 체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해서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한국에 귀국을 해요. 제가 유학을 할 때만 해도 유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학했다고 하면 많은 한국 기업들이나 또 외국계 기업들에서 베네핏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오히려 어중간하게 유학을 하고 온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역차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인사팀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굳이 영어 때문에 유학을 한 친구들을 뽑을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 애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는 또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맥이나 학연을 통한 뭔가 베네핏도 많이 있고, 그래서 유학생들 우리 별론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건물 한 채 값을 날려가지고 유학을 보냈는데 얘가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건 학원 강사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유튜브나 뭐 이렇게 방송들을 보면은 내가 너 영어 학원 강사 시키려고 10억, 20억씩 들여가지고 유학을 시킨 줄 아느냐는 부모님의 원성을 듣죠. 근데 학생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 4년을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요. 남들 놀 때 놀지 못하고 학교 수업 들리지도 않는 영어를 따라가서 학점은 굉장히 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어 있었냐면 처음에 유학을 갈 때부터 준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뭐를 생각하지 않고 4년 후를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4년 후가 아니라 일단 대학에 들어가는 거가 포커스로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명문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 이게 문제구나. 심지어 하버드나 예일을 나온 친구들도 미국의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미국의 취업 시스템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성적은 다 3.78, 4.0이에요. 공부만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유학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명문대가 이꼴 성공의 기준이 되는 나라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들을 또는 딸을 한국에서 대학을 보낸다고 하면 서울대, 연세고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전공이 아니라 일단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가고 봐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어떤 좌표를 보든 어떤 지표를 보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명문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지방에 있는 대학이 어떤 전공이 유능하다고 해도 그런 거는 한두 개, 의대 정도? 의대는 메디컬 스쿨을 나와야지만 의사 자격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특이한 분야고, 요즘 로스쿨이 만들어져 가지고 로스쿨이 있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역시 지방대 로스쿨의 바이그젠 패스율이 굉장히 낮죠. 그렇게 프로페셔널 스쿨들을 제외하고는 학부는 무조건 학교 위주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 표현으로는 성공이 획일화되어져 있는 나라다라는 표현을 저는 해요. 성공을 하려면은 딱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를 가서 이런 절차를 거치고 스펙을 쌓아가지고 좋은 기업이나 또는 고시를 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공기업에 들어가거나 다 절차가 정해져 있고, 그거를 우리는 성공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제 조건이 그 루트에 맞게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예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그렇진 않죠. 미국은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을 합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큰 나라에 가서 한번 코스모폴리탄하게 한번 살아보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말은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유학 성공 이꼴 명문대예요. 그리고 모든 유학원들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명문대 입학 보장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저는 첫 번째 질문, 명문대가 뭐냐? 미국에서 말하는 명문대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유학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브로셔를 딱 내놓으면서 이 학교는 몇 등, 이 학교는 몇 등 등수를 매겨줍니다. 너무 웃겨요, 제가 볼 때는. 자, 그 등수라고 하는 게요, 미국은 물론 학교마다 등수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 학교마다 등수는요, 발표하는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는 학교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서울대가 20등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연세대가 50등에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공이든지 간에.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굉장히 도미넌트한 전공들이 있고 그 전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전공 순위를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유학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공은 가서 정하세요. 가서 정해도 늦지 않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 대학을 선택하고 나중에 전공을 정해도 되니까 일단 순위를 보고 이거 30등이니까 이건 좋은 대학, 이거 80등이니까 조금 안 좋은 대학, 이렇게 해서 학교를 정해버려요. 뭐는 생각하지 않냐면
3년 후, 4년 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위라고 하는 게 출처가 어딘지 불분명하나 뭐 몇 년 전 자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출처를 보면 다 달라요. 또 하나, 그 순위라고 하는 거는 유학생을 고려한 순위가 아니라 무슨 순위냐면 미국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US 타임즈나 뭐 US 뉴스나 칼리지 보드나 이런 데서 발표한 자료예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학교별 순위라고 하는 거는 물론 아이비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순위는 유학생들을 적용시키는 순위가 아니라 뭐냐면 얼마나 학교가 돈이 많은가, 얼마나 교수 수가 많은가, 또 캠퍼스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사실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뉴욕에 있는 대학들 캠퍼스 있는 학교 컬럼비아밖에 없습니다. NYU 캠퍼스 없고요. 시티 칼리지 중에 캠퍼스 있는 학교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캠퍼스의 잔디밭에 누우려고 지금 대학을 가는 게 아닌데 그거를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학원은 그것만 강조합니다. 명문대는 순위를 보고 가는 거고 전공은 나중에 정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명문대를 입학을 하는 게 유학원의 목표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명문대를 유학하면 우리가 성공한 유학이 되는 것처럼 다 속아서 가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National University이고요. 이건 Accounting Major School이에요. 어카운팅 1등 수업부터 10등까지 중에 내셔널 1등 수업 10등 한 군데도 안 겹칩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내셔널 유니버시티 1승부터 10등까지 중에 어카운팅 메이저로 1등 수업부터 10등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 한 군데도 없어요. 대부분은 회계학과가 없습니다. 또 회계학은 회계학만 굉장히 특화되어져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다른 거 볼까요? 공학 전공. 공대는 공대가 유명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공대를 전공하는데 갑자기 내가 뭐 꼭 시카고를 가겠다. 시카고 대학 뭐 좋죠. 예. 그게 미국 애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면은요. 미국 애들은 나중에 비자 이슈가 전혀 없어요. 예. 비자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체류를 할 때 I-20라는 걸 받을 필요 없이 아무 때나 그냥 휴학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전공을 바꾸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일단 미국에서 체류를 하려면 I-20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 말은 학교를 계속 다니는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비자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내가 취업하는 그 직장의 직무와 내 전공이 매칭이 돼야지만 비자가 나와요. 취업 비자라는 게. 너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사이트마다 달라요. 어떤 사이트는 UC 데이비스가 27등인데 48등이고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순위라고 하는 것은 미국 애들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순위입니다. 명문대냐? 그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죠. 하버드를 가는 애를 굳이 다른 학교를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공을 얘가 회계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버드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버드에는 회계학과가 없어요. 내가 로스쿨을 할 거야. 프린스턴에는 로스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미리 생각을 하고 뭔가 얘가 이렇게 가면 이 학교를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를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전공은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그 학교에 무슨 전공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학교부터 가고 보는 거죠. 굉장히 문제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 미국인이 생각하는 명문대란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보통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가죠. 왜냐면 인스테이트가 적용돼서 학비가 싸니까. 예.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그 지역에서 뭐 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마저도 사실은 유학생들과는 상관이 없는 명문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의 서울대, 고대, 연대의 명문대적인 기준을 없애자는 거죠. 이거를 없애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해서 유학원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위를 봅니다. 자꾸만. 네. 그거는 너무나 지극히 한국적인 방식이에요. 동아일보에서 이제 취재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사이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지만 전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비자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이제 미국 취업을 하려면 보통 우리가 취업하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개인이 취업할 능력이 되냐. 그리고 나를 뽑아줄 만한 회사를 찾아가지고 매칭이 됐냐.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 학생이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을 하겠다. 그럼 이 두 가지만 매칭이 되면 끝납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뭐 문과대는 취업이 잘 안 돼서 뭐 문송합니다. 뭐 이런 말도 한다고 하는데, 근데 본인이 문과대를 졸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에 뭐 파이낸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수업도 그쪽으로 좀 듣고, 전공은 문과대를 했지만 뭐 자격증도 그쪽으로 많이 따고, 인턴도 그쪽으로 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해줘서 한국에 있는 어떤 뭐 큰 뭐 파이낸스 회사에서 얘를 뽑겠다. 그러면 전공은 심리학을 했지만 얘가 뽑혀서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한민국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미국은요, 여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 비자가 필요해요. 비자가. 이게 너무나 큰 이슈인 거죠. 근데 우리는 뭐만 강조하냐면 개인 능력만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정부에서부터 그래요. 미국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마치 학생들이 영어를 못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를 못해갖고 취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개인 능력은 너무나 학생들이 출중해요. 근데 못하는 이유는 기업 매칭이 안 되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왜?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뭐가 없습니까? 공개 채용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취업이 언제 결정이 됩니까? 취업은 3학년 때 결정이 돼버립니다. 미국은 정상적인 취업은 3학년 1학기 때 결정이 돼요. 4학년 때는 이미 웬만한 애들은 취업이 다 결정이 돼서 내가 졸업 후에 어느 회사 갈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4학년을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유학생들이 4학년 2학기가 됐는데 원서를 어디에다 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삼성에서 몇 월 며칠부터 원서 받으니까 원서 사가지고 지원하고 언제 시험을 보고 언제 뭐 그룹 인터뷰를 하라고 이런 게 막 신문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없어요, 이런 게. 다 알아서. 각자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야, 나는 부모님 말만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거의 3.9를 맞았는데 취업을 어디다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연락이 옵니다. 학교가 좋으나 나쁘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연락이 와요. 근데 이미 그때는 너무 늦어요, 사실은. 너무 늦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게 뭐냐면 비자 이슈입니다. 자, 우리가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가서 F1 비자를 받아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4년을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해서 받는 비자는 H1이라고 하는 비자예요. 그거 비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스쿨을 나왔건 메디컬 스쿨을 나왔건 MBA를 했건 하버드를 나왔건 뭐 예일을 나왔건 다 똑같아요. 예외 없이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취업을 할 때 받는 비자는 딱 하나 H1이라고 하는 비자예요. H1. 최소한 이 정도는 아마 아시겠죠. 우리가 H1B라고 하는 비자를 받아야지만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체류를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 이거 두 개만 되면 되니까 내가 전공을 뭘 했든 능력만 갖추면 회사에서 뽑아주겠다고 하면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빠가 소개시켜준 회사에서. 근데 미국은 내가 능력이 출중해요. 그리고 아빠가 소개시켜준 회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회사에서도 마음이 맞아가고 연봉 협상이 돼서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습니까? 비자라는 단계가 있어요. 회사에서도 뽑아주겠다고 했고 이 학생도 그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하겠다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이게 리걸팀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뭐를 보냐면 그 학생의 전공을 봅니다. 우리는 H1B라고 하는 비자를 내줘야지만 얘를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얘의 전공이 뭐니? 얘가 학교는 하버드 나왔는데? 아니 학교 말고 전공이 뭐냐고 전공이. 얘는 사이콜로지 했는데? 사이콜로지야? 근데 얘 포지션이 뭐야? 얘 포지션 지금 어카운팅에 지금 스텝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비자가 안 나와. 리걸에서 이거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회사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왜? 비자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자는 딱 하나 뭐다? H1B라고 하는 비자입니다. 이게 단기 취업 비자예요. 취업 비자. 3년에서 총 6년 동안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의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전공과 직무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을 갈 때 학교만 생각하고 전공은 나중에 정해도 된다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2년을 보내고 트랜스퍼를 할 때도 전공은 그때 가서 정해도 됩니다라고 상담을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전공을 실제로 선택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냥 대충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별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학교 선배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아, 이런 전공이 재밌다더라. 수업을 한두 개 1학년 때 들었는데 교수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 전공 해버려요. 그리고 이게 졸업하기 쉽다더라. 그럼 그 전공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기보다는 그냥 빨리 졸업을 하는 거를 목표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좋은 데를 갔어요. 예일을 갔습니다. 예일에서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아니면 역사를 공부를 했어요. 컬럼비아에서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 뭐 국제 정치학을 공부를 했어요. 좋죠. 예. 왜냐면 내가 관심이 있었으니까 국제 정치에 나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취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국제 정치를 한 친구는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됩니까? UN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신문사 국제부에 취업을 하거나 거의 없어요. 포지션이. 어떤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외국애를 비자를 해주면서 자기 국제부에 씁니까? 안 씁니다. UN에 들어가는 거는 1,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지 3학년 때 다 인턴 해야지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컬럼비아에서 국제정치를 해서 얘는 컬럼비아에 들어갈 때 아이비 들어갔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잔치를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못 가냐면 애가 능력이 안 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비자가 안 나와요. 비자를 줄 만한 회사에서 오프닝 자체가 없어요. 외국인에 대한 오프닝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영어가 네이티브고 얘는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미국에서 보딩스쿨 다녔고 얘한테 거의 10억을 썼는데 얘는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가 더 편한데 본인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분은 유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전공이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비자 때문에 없어요. 비자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만약에 그거를 3학년 때 알았어요. 4학년 때 알았어요. 그래서 취업이 잘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회계사 공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회계가 조금 그래도 잘 되는 편이니까 회계사 시험을 다 패스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CFA도 다 패스를 했어요. 취업이 됩니까? 안 돼요. 얘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전공을 본다고요. 너 전공이 뭐야? 국제정치학이야. 그러면 국제정치학으로 매칭이 돼야지만 비자가 나와. 네가 아무리 못된 자격증이 있어도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나 무슨 재무사 자격증이 있으나 취업이 회사에서는 뽑아주지만 뭐가 안 나와요? 비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돌아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은 뭐예요? 전공을 바꿔서 갑자기 대학원을 가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놈의 전공을 내가. 그리고 미국의 취업은 졸업할 때쯤이 아니라 2학년, 3학년 때 끝나는 건데 4학년 때 하려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구나를 알고 대학원 진학을 계획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GRE를 준비하고 GMAT을 준비해서 1년을 미국에서 체류를 하면서 또는 막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떻게 난리를 쳐서 어디를 들어가요. 자, 대학원을 들어가서 2년 동안 취업을 언제 결정이 될까요? 1학년 1학기 때 결정이 됩니다. 그때 취업이 안 되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유학생들이 어디 갑니까? 한인 기업을 가요. 10억을 썼는데. 근데 그 한인 기업은 이걸 알거든요. 얘네들이 신분에 문제가 있고 인턴십을 H1을 해줘야지만 체류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악용하는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나마도 안 해줘요. H1이 추첨이다 보니까. 왜? 두 번째는 이게 쿼터가 있습니다. H1B가. 쿼터라는 건 뭐냐면 1년에 외국인들에게 H1B를 발급해주는 수를 제한해 놓고 있어요. 왜 제한을 할까요? 너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전문직을 많이 해버리면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외국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게 총 85,000개가 있습니다. 85,000개. 꽤 많은 숫자예요. 네. 석박사가 2만 개.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를 했으면 이 중에서 2만 개를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학사를 했으면 나머지 65,000개를 가져가요. 그런데 이 85,000개를 언제부터 접수를 받냐면 매년 4월 1일서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근데요, 이게 2013년, 4년서부터 미국 경기가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85,000개가 2010년, 11년도에는 안 찼어요. 신청 자체가 한 6만 개, 7만 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다 일단은 서류가 들어갔는데 2012년, 13년서부터 이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와서 매년 20만 개가 넘게 4월 1일 날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내 인생이 뭐 어떻게 돼요? 뺑뺑이로 전환이 돼요.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요. 학교를 어디를 나왔느냐, 얘가 어느 회사에서 이걸 스폰서를 해주느냐에 상관없이 그냥 봉투채로 추첨을 합니다. 3대 1이에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와가지고 나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하고 내가 1, 2, 3학년, 4학년 때까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GPA를 많이 받고 하라는 대로 인턴십하고 다 해갖고 CPA 자격증 다 따고 골드만삭스에서 10만 불 스타팅으로 해서 인턴십 오퍼를 다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서류를 넣었더니 추첨을 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추첨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그 즉시 해고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어차피 롱텀으로 가지 못할 학생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데리고 있는 게 회사는 손해인 거예요. 그만큼 가르쳐야 되고 투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에게는 엄청난 문제죠. 네. 일단 전공도 문제고 전공이 돼서 H1이 들어가도 추첨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힘들어요. 자, 미국 취업할 때 개인 능력으로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요. 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제일 필요 없는 거 자격증. 미국은 자격증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것만큼 중요하진 건 대학입니다. 대학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GPA 중요하다고 하지만 GPA가 너무 만약에 안 좋으면 이력서에다 안 써버리면 됩니다. 네. 다른 인턴십으로 채워가지고 인터뷰만 잘 잡히면 되거든요. 근데 전공은 중요해요. 왜? 비자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력이에요. 미국은 자격증 베이스도 아니고 학교 베이스도 아니고 경력 베이스입니다. 얘네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해요.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학 갈 때도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액티비티를 뭐 했냐, 발런티어를 뭐 했냐, 이런 거 중요하듯이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해봤냐를 되게 많이 봅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 4학년 2학기 된 애들의 이렇게 이력서를 보면 가끔 여름에 인턴십을 한 애들이 있는데 뭐냐면 한국 가서 하고 온 거예요. 아빠가 소개시켜 준 거죠.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조그만 회사라도 미국에서 했어야 돼요. 조그만 회사를 해도. 그나마도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거나 한 거라도 쓰라 그래요. 교회에서 무슨 회장을 했거나 아니면 어디 총무를 했거나 뭐라도 써놔야지 이게 인터뷰는 잡힐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학점만 3.8, 3.9인 거죠. 공부는 엄청 열심히 했죠. 영어만 열심히 했어요.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맞춰갖고 이거는 4학년 때만 오면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아직 1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만듭니다. 이력서 우리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요. 바쁘겠지만 여름방학 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 끝나고 이거 가서 인턴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공부 하나라도 해갖고 빨리 하나 합격시켜놓고, 그렇게 이제 스토리를 1년 동안 만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인터뷰 질문 한 50개 주고 달달달 외우게 시켜요. 영어 못하면 인터뷰를 통과해서 회사를 집어넣는데 영어 못한다고 해고되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한국 사람은 일단 집어넣으면 어떻게든 서바이벌 합니다. 못 들어가서 문제지. 근데 인터뷰 연습을 시키면 돼요. 이력서 우리가 다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만 하면. 기업 매칭? 아까 말씀드린 공채가 없잖아요. 또 취업 포털 사이트를 열심히 뒤져봅니다. 먼서닷컴이나 커리, 우리나라 사람인 같은 거요. 여기에 아무리 이력서를 올려도 이쪽에선 반응이 없어요. 왜? 이런 취업 포털 사이트의 대상 자체가 뭐냐면 영주권자 and experience based 2years예요. experience 2년 이상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야지만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리퍼 됐을 때 기업으로부터 커미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자도 H1 비자 받아야 되고 경력은 아무것도 없고 전혀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캔디데이트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력서를 올려봤자 연락 오는 데는 딱 두 군데인데 부동산 회사, 보험회사. 부동산 리얼터로 혹시 관심 없냐? 혹은 보험회사에서 우리 설명회 하는데 한번 와서 들어보지 않으련 이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공감하실 거예요. 가끔 헤드헌터가 연락이 오는데 전화를 하다가 인터내셔널 어쩌고저쩌고 하면 바로 전화 끊어버립니다. 미안하다.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그래도 갈 수 있는 건 추천이에요. 그래도 이제 10년 년 동안 전 미국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우리가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이 어느 정도만 갖추면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기업들은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비자가 해결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H1B라고 하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H1 비자의 요건이 이래요. 학사 학위는 받죠. 근데 이미 전공은 언제 끝났어요? 여기서 유학원에 유학 보낼 때 끝나버렸어요. 얘는 인디아나 대학에 리버럴 알트를 해버렸어요.
리버럴 알트 전공을 딱 하는 순간 얘는 취업은 불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영어 영문학을 하고 싶어요. 영어가 너무 좋아서. 근데 영어 영문학을 하는 순간 취업은 거의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영문학을 하면 돼요. 왜냐면 내가 재미있으니까. 근데 뭐는 알아야 되냐면 비자는 못 받겠구나. 왜냐면 오프닝이 거의 없어요. 뭐 영어 영문학을 하는 순간에는 뭐 타임지나 아니면 잡지사나 아니면은 뭐 영어와 관련된 뭐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외국애를 영어가 어쨌든 세컨 랭귀지인 애를 굳이 거기다가 뽑는 미국의 잡지사 없습니다. 뭐는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 능력을 만드는 것도 지난 10년을 해봤고 기업 매칭도 10년을 해봤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 비자는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결혼 정보회사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미국 남자나 미국 여자를 만나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하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근데 해픈투비 딱 걔가 나는 잘 몰랐는데 고의는 없었어요. 봤는데 미국 시민권자네? 그러면 결혼을 어차피 할 거 조금 빨리 하는 거죠. 네. 실제로 제 제자들 중엔 그렇게 해서 인생이 달라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영주권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일 때 갈 수 있는 회사가 5군데였다면 영주권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회사는 100군데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능력은 출중하거든요. 그리고 기업 매치 우리가 시키거든요. 근데 회사가 100군데 있다면 영주권자는 100군데를 지원해 볼 수가 있지만 내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인데 H1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10군데 이내로 줄어듭니다. 왜 그래요? 얘를 뽑아서 OPT 때 1년을 가르쳐 놨는데 그 다음에 H1을 집어넣었더니 추첨해서 떨어져 버렸네. 회사에서 1년 헛고생한 거죠. 연봉 줘가면서 괜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부에 있다가 제가 영주권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이놈의 영주권.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실제로 그걸 받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종이 쪽지 하나인데 이것도 필요하구나. 근데 그보다 먼저 처음에 학교를 정하고 처음에 전공을 정할 때 잘해야 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100명 중에 100명을 H1 넣으면 한 요즘에 2대1 되거든요. 50명은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 영주권은 받는다고 취업이 되는 건 아니니까. 영주권이 없더라도 절반은 우리가 지금 취업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여력이 되거나 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도 난 영주권이 되시는 분들은 영주권을 하지만 안 하는 분들은 H1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충분히 그래도 취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H1B, 이제 H1B가 뭔지는 아셨으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는 또 신청을 하는 아큐페이션 순위예요. 1등서부터 100등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셔서 구글링을 하시면 다 나와요. 네. 1등 2007년, 2018년인데 안 보이시죠? 1등 제일 많이 외국인들을 채용하는 잡이에요. 네. 1등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2등은 컴퓨터 시스템 애널리스트, 3등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4등은 컴퓨터 아큐페이션, 5등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6등은 컴퓨터 시스템 애널리스트. 오 마이 갓. 1등부터 6등까지 전부 다 뭐예요? IT예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미국에 유학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공은 뭐 해야 됩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야 됩니다. 왜? 외국 애들이 제일 많이 뽑는 잡이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컴퓨터 관련된 직종이에요. 그 다음에 7등을 보니까 매니지먼트 애널리스트, 7등이 어카운턴트 오디터. 그러니까 약간 숫자 갖고 하는 거. 그 다음이 다시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 다시 IT예요. 되게 놀랍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H1B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내가 취업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외국인들한테 취업의 기회가 많이 열려져 있는 분야는 이런 분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어 영문학이 좋으니까 나는 영어를 할래. 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모르고 해서 문제가 생겨요. 볼까요? 유학생 비율이에요. 작년도 자료인데요. 요즘은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유학생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은 중국 유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학생들. 예. 저희 학교만 해도 재작년에 세미나를 갔더니 정말 중국 학생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 UC 버클리 앞에 다 중국. 그 다음에 인도. 한 13.15% 왔다 갔다. 우리나라도 꽤 많아요. 한 6%에서 7%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생 100명 중에 한 7명은 한국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숫자죠. 네. 3등, 4등 정도 되니까.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 취득 H1B, 그러니까 취업을 한 비율이에요. H1B의 비율이 인도가 몇 프로냐면은요. 6.9가 아니라 69.4예요. 그러니까 H1 쿼터가 몇 개라고요? 8만 5천 개라고요. 거기서 6만 몇천 개를 다 인도가 가져갑니다. 그럼 나머지 2만 몇천 개 갖고 뭐 독일, 뭐 프랑스, 뭐 우리나라 다 대만 이런 중국에서 다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1.5%입니다. 정말 낮은 수치죠. 유학을 가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원은 명문대 입학을 강조를 하는 거죠. 미국 유학을 쳐보시면 거의 다 유학원들이 명문대 입학 100% 보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나는 도대체 명문대가 뭔지 모르겠으나 명문대라고 주장을 그들이 하는 대를 입학을 시키면 마치 그것이 유학의 성공인 양 얘기를 하고 있으나 저는 반대입니다. 그럼 유학원에서 무슨 일을 하나 제가 최근에 좀 알아봤어요. 유학원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를 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야? 봤더니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뭘 하냐면 수속 신청서도 작성해주고 학교에다가 이메일도 발송해주고 그다음에 서류 준비도 해주고 ITN에도 받아주고 뭐 이런 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서류 대행이에요. 서류 대행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영어만 하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일인데 내가 영어를 좀 서툴고 또 내가 정보가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유학원에서 서류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서류 대행만 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리고 입학까지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유학을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4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나중에 뭐 MBA를 가거나 이런 거 빼놓고 우리가 학부, 미국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조기 유학입니다. 보딩스쿨을 보내는 거죠. 카톨릭 학교에. 애를 한 명만 그냥 보내려면 애가 아이튠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일반적인 공립대학은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카톨릭 스쿨이나 이런 보딩스쿨이나 이런 데를 보내서, 매년 1억씩 들어가는 거죠. 예. 관리비까지. 뭐, 제가 아무 코멘트를 하고 싶진 않고요. 반대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학생으로 가서, 엄마가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면서, 애는 F2니까 애가 공립학교를 가는 거죠. 소위 말해서 엄마가 고생을 하고 아이는 이제 혜택을 받는 거죠. 공립학교에. 역시 조기 유학입니다. 그죠? 네, 남의 손에 애를 맡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규 입학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국제고 또는 뭐 대원외고 또는 자사고 이런 굉장히 우리 뛰어난 학생들이 미국 애들하고 똑같이 SAT를 준비를 하고 AP 수업을 듣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에세이를 그럴듯하게 잘 써가지고 바로 미국에다가 IB에 응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일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유학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패스웨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패스웨이. 이건 뭐냐면 1년을 어떤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어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약간 수업 비슷한 걸 1년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점이 인정이 돼서 2학년으로 바로 입학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스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패스웨이를 하는 대학들의 리스트를 유학원에서 쫙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김없이 순위가 적혀져 있어요. 무슨 전공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위가 적혀져 있어요.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순위가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순위를 보고 전공은 나중에 정하래요. 그리고 일단 들어가래요. 순위가 높으니까. 가만히 그 대학들을 봤더니 물론 좋은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굉장히 큰 종합대학들이에요. 4년제 큰 종합대학들. 그리고 인스테이트보다는 외국 학생들을 받고 싶어 하는 대학들이에요. 왜? 인스테이트는요, 학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인스테이트가 뭐냐면은 그 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주에 있는 대학에다가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가. 그리고 학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은 다 연방정부 보조, 주정부 보조, 학교 보조를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터내셔널은 그런 혜택이 0도 없습니다. 학비 5만 불이면 5만 불 다 내야 되고 장학금 거의 없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교수를 증원할 필요는 없는데 돈은 한 3배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1년 어학원에서 수업 따라갈 수 있게 정도만 돌리고 우리 2학년으로 받으면 얘가 3년 동안 우리 학교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는 거죠. 뭐 제가 그 제도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분명히 그 제도를 통해서 잘 이용하면 잘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또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조기 유학하고 막 SAT 잘 봐가지고 아주 좋은 학교를 처음부터 가는 것도 괜찮지만 패스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대학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커뮤니티 칼리지, 우리나라는 전문대예요. 전문대를 보내는 겁니다. 왜냐면 전문대 입학은 굉장히 쉽거든요. 토플 점수가 없어도 갑니다. 그리고 전문대를 2년을 다니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제도가 굳이 4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저는 4번째 거를 택하고 싶어요.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일단 압도적으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2+2가. 압도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의 일을 생각을 할 때 많은 경력을 최대한 쌓을 수 있는 게 2+2예요. 자,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정기 유학은 아까 말씀드린 조기 유학이나 한국에서 자사고 국제고를 다녀서 입학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시고 또 학생이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그런 친구들은 바로 SAT 봐가지고 에세이 잘 써가지고 포트폴리오 잘 만들어가지고 뭐 IB 가면 좋죠. 예, 그거를 절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뭐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만 뭐 요번에도 지금 우리 UC 버클리 교수들하고 같이 해서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논문 쓰는 프로젝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돼요. 거기는 액티비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패스웨이나 2+2는 그거에 비해서는 어학 성적도 별로 필요 없고 또 단기간에 바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검정고시를 한국에서 했어도 가능하고 고등학교 내신이 나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약간 학력 세탁이나 나쁜 의미의 아니면은 조금 더 우리 아들이나 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고 싶은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로 느껴지는 제도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99%의 유학원들이 이 두 가지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상품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요. 패스웨이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1년간 어학원에서 어학연수 하고 2학년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역시 뭐 유명 대학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학비가 비싸요. 보통 1년 어학 프로그램이 한 2만 불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당 뭐 한 4만에서 5만 불 가까이.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죠. 반면에 이제 2+2는 유명 대학보다는 그냥 바로 커뮤니티 칼리지 가는 거니까 조금 저렴해요, 학비가. 보통 1년 학비가 10,000불이 안 되거나 왔다 갔다 합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이랑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학생 F1 비자로 가면 F1으로 가서 우리가 CPT라는 걸 합니다. CPT는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네,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돈을 받으면서 인턴십을 할 때 CPT라는 제도를 써요. 보통 여름방학 때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면 OPT라는 걸 해요. 이게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해서 보통 1년에 정규 취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물론 이 OPT 때도 내 전공과 유사한 회사에 가서 OPT를 해야지만 학교에서 OPT 승인을 해줘요. 그리고 학교마다 팔라시가 좀 다르거든요. 어떤 학교는 CPT를 한 기간만큼은 OPT에서 빠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CPT를 3개월 했으면 너는 OPT는 9개월만 할 수가 있다. 또 어떤 학교는 네가 졸업하고 나서 90일 안에 OPT 회사가 결정되지 않으면 OPT 신청 자체가 안 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빨리 어느 회사든지 간에 OPT를 할 회사를 찾아서 학교에다가 리포팅을 해야지만 OPT 승인이 나서 내가 OPT 카드 받아서 1년을 미국에다가 머물 수가 있는 거죠. 또 오바마가 이거를 IT나 STEM 전공들은 이거를 3년, 2년을 연장해서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게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STEM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사이언스나 뭐 엔지니어링이나 뭐 수학이나 이런 이공계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를 포함한 굉장히 어떤 그런 IT적인 회사들은 OPT 학생들 다 빼버리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3년이기 때문에 H1을 몇 번 낼 수가 있는 거예요. 3번 낼 수 있잖아요. 넣고 떨어지면 또 내년에 넣고 떨어지면 또 내년에 넣고 떨어지면 또 내년에 넣고. 그러니까 3년 정도는 얘를 충분히 이렇게 고용이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공계는 OPT가 3년이 나와서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일반 문과대나 이쪽 뭐 일반적인 거 스템 전공이 아닌 경우들은 1년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우리는 스템 전공입니다라고 3년을 주장을 하지만 내가 어떤 전공을 했기 때문에 3년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 전공과 스템 3년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직무로 매칭이 됐을 때만 3년을 연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는 애드버타이징을 할 때 해외 유학생들 우리 학교에 오시면 OPT 3년 받을 수 있어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졸업하고 3년을 받는 학생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이유가 받을 수 있는 전공이 예를 들면 통계학이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통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전공의 직무로만 가야지 OPT 3년을 연장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문과대는 전공 자체가 스템인 게 아니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OPT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하면서 어떤 과정을 완료했을 때 OPT 1년이 나와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가 커뮤니티 칼리지 전문대학을 갔습니다. 전문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내가 공부를 했어요. 전문 학사를 받았죠.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받았습니다. 그럼 OPT 1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OPT 1년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는 죽었다 깨나도 1년의 미국 경력을 쌓을 수가 없어요. 왜 쌓을 수가 없습니까? 나는 학교를 계속 다녀야 돼요.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20시간, 40시간 일한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언제만 인턴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름방학 3개월만 할 수가 있어요. 여름방학. 그럼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여름방학이 몇 번이에요? 졸업할 때까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역시 우리 어머니는 4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1학년 끝나고 2학년 끝나고 3학년 끝나고 4학년 끝나면 졸업이에요. 그죠? 딱 3번의 여름방학의 기회가 있는데요. 1학년 끝나고부터 막 인턴십을 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거의 2학년 여름방학은 3학년 여름방학입니다. 딱 요 2번의 기회에 우리의 취업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요. 2+2를 하는 애들은 1년의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보통은 연봉을 한 25,000에서 35,000 정도 받습니다. 2만, 3만은 받아요. 네.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학교를 4년 안에 졸업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중간에 쉽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잖아요. 휴학해버려요. 그리고 연수 가요. 6개월. 또 여기 와서 인턴십 해요. 미국도 가서 연수도 하고. 근데 우리가 미국으로 갔을 땐 유학생이 이걸 못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학교를 다녀야지만 미국에서 체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을 쌓을 수가 없게 되는데 2+2는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3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거죠. 근데 언제 결정이 된다고요? 미국 취업은 3학년 1학기 가을에 많은 회사들이 그 대학으로 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 인터뷰를 한 학생들을 언제 우리가 인턴십을 하라고 하냐면 너 한 학기 더 있다가 3학년 2학기 끝나면 3개월 여름방학을 우리 회사로 와서 인턴십을 해. 그 리크루팅을 캠퍼스 리크루트를 3학년 1학기 때 와서 해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레주메가 갖춰져 있어야 그 인터뷰를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뷰를 들어가서 3학년 2학기가 끝난 여름방학 3개월을 제대로 굴러야 보통 우리가 10명이 인턴을 하잖아요. 그러면 60에서 70%가 풀타임 오퍼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7명 가까이는 너 일해봤더니 우리랑 잘 맞는 것 같아. 졸업하고 나서 우리 회사로 와라. 그 말은 4학년이 딱 된과 동시에 내가 갈 회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미국의 채용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패스웨이를 하거나 2+2를 하면 뭐가 문제냐면 2+2 하는 학생들은 성적만 막 열심히 해요. 왜냐면 편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적만 열심히 해갖고 딱 커뮤니티를 다니다가 유스버클리를 딱 편입하는 순간 성공한 거예요. 기쁨에 들떠요. 근데 경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온 회사와 인터뷰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자기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본 거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졸업하고 나서 제대로 된 전문직을 갖자. 네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였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어디 가서 그냥 10,000원 뒤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뭐 대단한 시간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닌데 이거를 누가 가이드를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 거죠. 학비를 비교를 해볼까요? 패스웨이는 어학원 학비가 한 2만 불 가까이 들어가고요. 1년에 이건 큰 학교들이기 때문에 학비가 비싸요. 근데 가만히 학교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굉장히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캠퍼스가 큰 학교들. 네. 혹시 그런 랭킹에는 높을지도 모르겠으나 유학생 사이드에서 보면 취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이죠. 왜? 뭐가 불가능할까요? 그런 시골에서는 인턴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턴십을 어떻게 해야 돼? 학교 다니면서 오늘은 학교 가고 밤에 잠깐 가서 뭐 학교 가고 뭐 낮에 인턴십 하고 아니면은 뭐 주말에 가서 뭐 인턴십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인턴십 하러 뭐 2시간씩 차 타고 가야 돼요. 불가능해요. 학교 순위는 명문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수도 모르겠으나 근데 학비가 좀 비쌉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충 학비 계산해 보니까 학비만 한 2억 가까이 들어요. 1억 5천에서 2억. 학비만. 2+2는 그냥 이거 뉴욕에 있는 아무 커뮤니티 칼리지나 뭐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학교들인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학비가 보통 커뮤니티 칼리지가 1년에 10,000불에서 아주 비싼 데가 20,000불. 보통 11,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니까. 2년 다녀요. 그리고 1년 OPT 하면서 한 30,000불 벌어요. 그러니까 학비가 안 들어가고 돈을 벌고 한 20,000불 벌면은 그냥 먹고 살아요. 학생 혼자서. 그리고 보통은 편입을 할 때 큰 대학으로 안 가고 취업이 좋은 대학으로 많이 가요. 예. 그러면 학비가 20,000불 이내입니다. 역시. 그럼 총 학비가 한 8, 9천? 7, 8천. 4년 동안. 한국 대학 보내도 한 4, 5천은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비 자체로는 한 2, 3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학 선택을 어떻게 될 거냐? 대학 선택을. 그게 조기 유학이건 아니면 뭐 패스웨이건 2+2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오늘의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교수가 될 거면요 랭킹을 봐야 됩니다. 내가 회계학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U 오브 텍사스를 가야 돼요. 아니면 일리노이 얼바나 샴페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버드나 예일 회계학과가 없으니까. 예. 뉴욕에 있는 버루 컬리지 이런 데 오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예. 공부를 할 거면. 그러니까 학문을 위한 대학이냐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한 대학이냐를 유학 전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너는 교수를 할 거야. 물론 잘 모르죠. 근데 교수를 할 수도 있고 취업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취업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갖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그 교수라고 하는 것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필드에서 있다가 교수가 되는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제자들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뉴욕에 있거나 LA에 있거나 아니면 버지니아 뭐 워싱턴 DC에 있거나 그래야 학기 중 인턴십의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썸머 때 이게 무슨 새롭게 방을 구하고 호텔을 구하지 않고 인턴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도시는 생활비가 비싸지 않느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왜?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면 맨하탄에다가 집을 구해줘야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해요. 맨하탄에 저도 안 살아요. 그냥 퀸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지하철 타면 30분인데 굳이 맨하탄에다가 월 4,000불씩 들여가면서 왜 집을 구하냐는 걸. 아니 내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자식 걱정하는 마음에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서 다녀라.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는 조금 반대해요. 뭐 제가 이제 뭐 경제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보낸다. 왜? 대도시에 있는 데는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이건 아니에요. 싼 데로 가면 됩니다. 학교는 싼 데 구하고 대도시에 있으면 돼요. 얘는 경력을 쌓기 위한 대도시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학교가. 그리고 가기 전에 전공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전공할 때 뭘 보셔야 될까요? 이 전공이 졸업하고 나서 얼만큼의 잡 오퍼튜너티가 있는 전공인지는 최종 확인하셔야 돼요. 비자가 얼만큼 잘 나오는 전공인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 돼요. H1을 1등서부터 100등까지 쭉 봤는데 내가 예를 들면 마케팅을 하겠대요. 마케팅 전공 50이 안에 없습니다. 외국애를 마케팅으로 안 뽑아요. 인사를 하겠대. 인사조직, 인사관리. 외국애를 인사로 뽑는 미국 회사는 없습니다. 다 미국에서 HR은 노랑머리 금발의 여인들이 해요. 네, 잘생긴 남자애들이 하고.
외국이 안 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는 굳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라고요. 근데 취업은 안 돼요. 비자가 안 나오니까. 오퍼튜니티가 없어요. 그럼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하는 거랑 나중에 4학년 돼 갖고 아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다음에 세 번째, 커뮤니티를 갈 거면 커뮤니티 칼리지를 보낼 때 부모들이 잘못된 생각,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완전 시골에다가 보내버리려고 그래요. 왜? 얘는 동떨어서 영어라도 해라. 영어라도. 한국에도 아무도 없는 저 시골에 가면 영어라도 하겠지. 제가 볼 땐 아니에요. 많은 회사들이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야 인턴을 할 수가 있어요. 1학년 때부터 발런티어 워크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 이 발런티어 워크가 되게 중요해요. 인턴은 아니고 그냥 봉사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에만 non-for-profit organization 5,000개가 있습니다. non-for-profit. 거기 가서 인턴십 또는 발런티어 하셔야 돼요. 1학년 때는 그거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영어를 제일 빨리 늘리는 거 미국 not-for-profit 가서 미국 애들하고 같이 일해보는 거예요. 그거보다 영어가 빨리 느는 건 없습니다. 어학연수 5년, 10년 할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 한 6개월만 미국 애들하고 아침 저녁으로 맨날 일하잖아요. 이메일 주고받고. 영어는 금방 늘어요. 학교에서 아무리 프로젝트 많이 해도 영어 늘지 않습니다. 일할 때 제일 빨리 늘어요. 커뮤니티 칼리지와 또 커뮤니티 칼리지 2년을 여기서 다녔어. 근데 3학년을 편입을 했는데 어디 이상한 동네야. 그러면 가갖고 한 학기 내내 적응하다가 끝나요. 가능하면은 뉴욕이면 뉴욕에서 시작해서 뉴욕에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LA면 LA에서 시작해서 LA에서 끝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4년제를 어디를 갈지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전공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완전히 100% 정하지 못하지만 대략 어라운드 뭐가 있어야 돼요. 가이드가. 그리고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얼만큼 많은지, 특별히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잡페어나 또는 뭐 장학금이나 커리어 센터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유학생들이 많은 학교면 어쨌든 유학생들끼리 모임도 많고 걔네들이 클럽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져 있어요. 근데 유학생이 한 명도 뭐 거의 없다. 저 시골에 있는 대학이다. 관심이 없어요. 학교에서 별로. 지원이 안 됩니다. 다음에 버짓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버짓을 잘 고려하셔서 무슨 땅 팔고 논 팔고 아파트 팔아가고 유학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세대가 아니에요. 내게 적절한 버짓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비만 얼마 차이 나요? 패스웨이하고 2+2하고 1억 이상 차이 나요. 근데 꼭 패스웨이를 가는 게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저 같으면은 얘가 조금만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으면은 커뮤니티 칼리지 보내서 다음에 4년제 훨씬 더 좋은 데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경력 엄청나게 많이 쌓을 수가 있고.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 후 1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전공이나 위치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제가 한 10년 넘게 미국에서 거의 뭐 1년에 적게는 100명, 많게는 150명, 200명 이렇게 상담하고 취업시키고 지금도 하고 있고.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는 유학을 위해서 유학 전에 뭐 할 거냐? 일단 미국 유학을 가는 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학력을 위해서 뭐 큰 물에서 노는 게 좋겠다 해서 무조건 보내는 거는 저는 되게 반대예요. 한국도 지금 교육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약에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저는 고려해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살 거면 한국의 대학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좋은 학교를 입학이 된다고 한다면 대학원을 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간에 한 2년, 1년 정도 교환학생을 갔다 오든지. 요즘은 저희 같은 회사에서도 1년씩 인턴십을 보내거든요. 학교에서 다 장학금 대줍니다. 한국 대학들에서.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전이랑 많이 달라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한다는 거는 서울대학 졸업한 애들은 할 수 없는 경력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4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면서 인턴십도 하고 미국 회사 여러 군데 다녀볼 수도 있고 또 1년 경력 쌓고 졸업하기 전에 미리 경력 쌓아가지고 4학년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서울대학교 학생은 갈 수 없는 회사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되게 많아요. 듣도 보도 못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골드만삭스를 넣고 빅4를 넣고 미국은 그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스카이를 나와서 이렇게 하고 시험을 잘 봐가고 이렇게 해야지만 좋은 기업을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능력 중심이고 경력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얘가 설령 처음에 들어간 학교가 이상해요. 들어보지 못한 학교예요. 한국에서 어디 전문대 이상한 데를 다녔어요. 뭐 이상하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미국에 와서 얘가 2, 3년을 잘해갖고 이게 빌드업 되는 게 보이면 충분히 좋은 회사에서 받아줍니다. 그게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검토를 하고요. 그러면 이 학생한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뭔가를 검토하셔야 돼요. 예. 과연 뭐 2+2냐, 패스웨이냐, 아니면 5학년에서부터 갈 거냐. 미국에 가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랭킹만 보실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1학년이 들어가서는 입학 후 첫 번째 오르는 두 번째 학기 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발런티어를 하셔야 돼요. 예. 발런티어 워크를. 그리고 1학년 2학기 동안 할 수 있으면 미국의 1학년들도 볼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미국 애들은 잘 안 봐요. 그런 거. 예. 왜냐면 미국은 자격증은 다 졸업하고 나서 그 필드로 간 다음에 보거든요. 근데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핸디캡이 있잖아요. 미리 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공부하면 그게 뭐냐면 내 전공과 연관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선행학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하고 취업을 해라. 취업을 우리가 시켜줄 수가 있죠. 보통 연봉 한 2만 불에 3만 불은 받습니다. 우리가 인턴을 애들을 보내보면은요, 한 달에 급여가 1,800불 정도 받거든요. 1,500불, 1,800불. 집에다 손 안 벌리고 삽니다. 대학생 애들. 한국에 있는 대학생 애들. 그러니까 한 2만 5천에서 3만 불 받으면 한국에서 돈 안 보내주셔도 돼요. 1년 동안은. 학비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1년의 그 경력은, 이거는 서울대학교 학생은 절대로 쌓을 수 없는 경력이에요. 얘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졸업하고 1년 OPT를 받았기 때문에만 쌓을 수 있는 경력입니다. 왜? 서울대에는 미국으로 가려면은 재학 중에 제2비자를 받아야 돼요. 제2비자를 받는 회사는 한국 회사밖에 없습니다. 미국 회사는 안 받아줘. 거의 제2비자 발급을 안 해줘요. 근데 나는 유학생이었고 OPT이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서 얘를 정식으로 취업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학년, 4학년 때는 4년제 대학 트랜스퍼 했으면 3학년 1학기 때, 3학년 1학기 가을에 캠퍼스 리크루팅을 옵니다. 인턴십 도전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2학년 끝나고 나서 이력서 1년 뭐 인턴십을 했건 뭐 OPT를 했건 이력서 만드는 거 만들고 한 10번, 20번 수정하고요. 그리고 인터뷰 교육 시켜야 됩니다. 캠퍼스 리크루트하고 인터뷰는 간단하거든요. 네, 그거는 한 10시간, 20시간만 교육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끝나고 나서 인턴십을 미리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 인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3, 4학년, 2학년 동안은 조금 더 그 다음 단계의 자격증을 공부를 시작하면 좋죠. 그리고 졸업하면 OPT를 통해서 취업 비자를 받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유학의 로드맵이에요. 자, 뉴욕에 있는 어떤 전문직에 취업을 해서 취업 비자를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의 경력을 쌓았다.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경력직으로 인비테이션 돼 갖고 와요. 취업이 결정이 되고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3년 경력보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 3년 경력이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와 갖고 신입으로 들어갈 때는 정말 나는 너무나 힘들었고 불만족스러운 취업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에서 최소 3년의 경력을 쌓고 전공 관련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대접받으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거를 하자는 거죠. 근데 그때는 한국으로 안 돌아와요. 왜냐면 홍콩도 갈 수 있고 뭐 다른 나라 다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3년을 직장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왜? 방법이 없어요. OPT를 받으려면 MBA를 해야 되고 뭐 석사를 해야 되고 다시 처음부터 다 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얘는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 기회를 저는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년 정도 하고 나서는 미국에 살지, 영주권을 받을지, 또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혹시 아들이 있는 분들은 군대를 보낼지 말지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군대를 보낼 거면 1학년 끝나고 보내셔야 됩니다. 왜? 뒤에가 많을수록 좋아요. 2, 3, 4학년이 많아야 우리가 인턴을 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4학년 돼가지고 뭐 3학년 끝나고 보낸다. 이거는 미국에서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혹시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미국에 취업을 하는 거는 학력 세탁을 하거나 뭐 영어라도 하나 하거나 이래서 보내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양성을 인정을 해주고 학벌이 아니라 경력과 능력을 중시를 해주고 단일화된 구조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미 인생이 19살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면은 조금은 천천히 가도 언젠가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사회가 미국이에요. 그게 외국인에게도 그런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문대, 순위 중심이 아니라 내 고려를 해서 앞으로 3년 후 4년을 고려하고 내 버젯을 고려를 해서 학교를 정하고 전공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정해서 유학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미국 전문직에 진출을 하고 주류 사회에 내가 가서 뭔가 미국 애들하고 당당하게 경쟁을 할 때 우리는 성공한 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명문대 입학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아직 이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미 지금 이제 4학년 됐거나 대학원 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또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졸업 후 취업, OPT 취업, 또 대학원 1년 과정, 뭐 또 취업.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으로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